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건축 설비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교재 있죠? 여러분들 우리 교재 건축 산업기사 10개년 관연도 문제. 자, 여기 여러분들 그 관연도 문제 가운데서 2018년도 제1회 관연도 출제 문제. 여러분들 교재에는 페이지 449페이지인데요. 449페이지에 나와 있는 제4과목 건축 설비에 대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2018년 2회, 2018년 3회까지 이렇게 3회에 걸쳐서 이번 차시에서는 한번 여러분들 문제 풀이에 대한 부분을 해볼까 합니다. 자, 이 건축 설비라는 과목에 대한 부분은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건축 설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경우는 우리가 건축물과 관련되어서 좀 더 그 위생적이고 쾌적하고 또 안락하게 거주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으로서요. 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냐면 우리가 그 건축 설비에 관련된 부분은 급수, 배수, 위생 설비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는 또 공기조화에 관련된 부분들이죠. 공기조화, 주로 공기조화에 관련된 난방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또 공기조화의 장치와 관련된 부분들, 또 난방 설비에 있어서 해당되는 내용과 난방 기기에 대한 부분과 보일러에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주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는 전기 설비에 관련된 부분, 전기와 관련된 예컨대 그 전력과 관련된 설비에 대한 거라든지 조명에 대한 부분들, 또 그리고 승강 및 운송 설비에 대한 부분들, 또 그리고 약전 설비라고 해서 여러분들 통신 정보 설비에 대한 거라든지 피대 설비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는 기타 설비와 관련돼서 오수 정화 설비라든지 소화 설비에 해당되는 거라든지 혹은 또 가스 설비와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 우리가 건축 설비라는 과목 속에서 건축 산업기사의 시험 과목의 영역이라고 보시면서 한번 우리가 좀 더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나왔고 또 앞으로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는지, 또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또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번 차시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먼저 여러분들 교재 449페이지에 제4과목 건축 설비 61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61번 문제는 여러분들 그 소화 설비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소화 설비에 관련된 문제예요. 자, 근데 62번 문제는 어떤 문제인가요? 여러분들, 자, 냉방 부하와 관련돼서 공기조화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고요. 63번 문제는 여러분들, 자, 전력과 관련돼서 조명에 대한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64번 문제는 어떤 걸까요? 방금 얘기했던 또 우리가 공기조화와 관련돼서 냉방 설비와 관련된 냉각탑에 대한 것을 물어보고 있고요. 65번 문제는 배수 관련된, 우리가 급수물을 받았으면 사용하게 되고 또 이렇게 배출하게 되는데 배수 관련된 부분이 되겠고요. 66번에 관련된 문제는 이것도 소화 설비와 관련된 소방 설비 쪽과 연관된 부분으로서 주로 탐지 설비에 대한 부분이에요. 67번의 문제는 급수와 관련된, 이렇게 관련돼서 우리가 유체에 있어서 관의 속도에 관련된 유속에 대한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고요. 68번 문제는 옥내 소화전에 관련된 문제고요. 69번에 대한 경우는 배수와 연관된 통기에 관련된 문제군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20문제 가운데서 이렇게 좀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잠깐 봤듯이 이렇게 소화에 관련된 것과 또 냉방에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이 주로 나오고 있네요. 다시 7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습공기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습공기와 관련된 문제, 이것도 공기조화와 연관성을 띠고 있는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71번은 전기 설비에 관련된 전력과 관련된 문제고요. 72번에 대한 경우는 그 우리가 오수에 관련된 이런 정화와 관련된 BOD의 제거율에 관련된 문제군요. 73번 문제는 난방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증기난방, 온수난방, 복사난방이 있는데 복사난방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고요. 그리고는 또 그 74번 문제는 전기시에 설치된 변압기에 있어서 발열량에 대한 것들이 주어져 있고 거기에 필요한 그 필요 외기량에 대한 것은 얼마이냐, 이런 것들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75번 문제에 대한 부분은 급탕량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고요. 그리고 76번과 관련된 문제는 공기조화 방식 중 이중 덕트 방식에 관한 설명에 대한 문제가 되겠고요. 77번에 관련된 문제는 증기난방에 대한 문제, 78번에 대한 경우는 펌프와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79번 문제에 대한 경우는 우리가 인터폰과 관련된 문제네요. 그래서 보통 약전 설비와 관련된 영역이 되겠고요. 그리고 80번 문제는 우리가 급수와 관련된 부분에서 그 물을 끌어들일 때 우리가 그 축동력과 축마력에 대한 것이 있는데, 여기서는 축동력에 의한 그 펌프의 그 축동력 계산 문제. 계산 문제가 보통 20문제 가운데서 한 두세 문제 나오는데, 이러한 영역도 계산 문제 영역 속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관련되어져 있는 2018년도에 해당되는 문제와 연관되어서 여러분들께 자,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다시 449페이지의 61번 문제. 소화 설비 중에서 스프링클러라고 여러분 이렇게 위에 천장에 보면 이렇게 생겨 있는 거 있죠. 그래서 화재가 나거나 온도가 이렇게 발생하게 되면 물이 쫙 분사식으로 내려오는 스프링클러라는 게 있는데, 그 스프링클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네요. 자, 이 스프링클러와 관련된 부분에서 첫 번째 보기를 보시면 초기 화재 진압의 효과가 크다. 그렇죠? 갑자기 화재가 발생한 장소에서 그 온도가 올라가거나 문제가 생기면 물이 분사돼서 그 자체 빠른 시간 내에 그 발화가 된 쪽에 그 소화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진압의 효과가 크다.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소화 기능은 있으나 경보 기능은 없다 그랬는데, 이 스프링클러에 대한 부분은 경보 기능도 있는 제품이 같이 섞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2% 아쉽게 보기가 되어 있어서 소화 기능과 경보 기능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스프링클러에 대한 내용은 숙지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2번이 잘못된 설명이 되겠고요. 3번 보기를 보시면 물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이게 물이 쫙 뿌려지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쪽에 2차 피해가 발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고층 건물이나 지하층의 소화에 적합하다. 네, 맞춰주로 아무래도 우리가 그 소방관이 접근하기 좀 어려운 쪽에 이렇게 또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기능, 또 경보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우리가 스프링클러가 바람직하기 때문에 고층 건물이나 지하층의 소화 설비에 적합하다.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62번으로 가게 되면요. 냉방부하에 관련된 거, 냉방부하에 대한 건데, 얘를 감소시키기 위한 유리창의 계획으로, 즉 유리창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그 냉방부하에 대한 것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킬 때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리창의 면적이 크냐 작으냐, 또 반사율이 크냐 작으냐, 차폐 개수가 또 큰 것이냐 작은 것이냐, 그리고 열 관류율이 큰 유리에 해당되느냐 작은 유리에 해당되느냐에 따라서 차이점이 있는데요. 자, 일단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네요. 3번 보기를 보시면 차폐 개수가 큰 유리를 사용한다. 이 차폐 개수가 작은 유리가 훨씬 더 우리가 냉방 부하를 감소시키는데 유리합니다. 즉 차폐 개수란 일사차폐물에 의해 차폐된 후 실내에 침입하는 1열사의 비율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실내에 침입하는 열에 대한 비율이 작을수록 냉방 부하를 감소시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 보기 속에선 차폐 개수가 큰 유리 이렇게 됐으니까 잘못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63번 보시겠습니다. 백열전구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형광 램프를 이렇게 비교하는 시험 문제가 자주 나오는데요. 아무래도 백열전구라고 하는 것은 효율이 높고 또 그리고 휘도가 낮다. 그 다음에 수명이 길다. 그 다음 전압의 변동에 대하여 광속 변동이 크다. 이렇게 보기가 주어졌는데요. 아무래도
백열전구와 비교했을 때의 형광램프 동그라미, 형광램프가 어떠냐고 물어봤는데, 형광램프는 일단 효율이 높고요. 휘도는 낮은 편이고 수명은 긴다고 보시면 돼요. 4번 보기가 좀 아쉽게 됐네요. 전압의 변동에 대하여 광속 변동이 크다 그랬는데 크지 않는 것이 형광램프의 특징인데 크다고 했으니까 옳지 않은 설명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63번의 정답은 4번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셔서 여러분들 450페이지에 6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건축물의 냉각탑이, 우리가 보통 건축물 옥상에 보면 이렇게 큰 탑이 있지 않습니까? 냉각탑이 있는데 얘를 설치하는 목적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보기 1번 공기를 가습하기 위해서, 2번 공기의 흐름을 조절하기 위해서, 3번 오염된 공기를 세정하기 위해서, 4번째 냉동기의 응축열을 제거하기 위해서. 요 냉동기에 있어서 응축열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옥탑 부분에다가 보통 지상 쪽에 설치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냉각탑은 왜 설치한다고요? 자, 냉동기에서 응축열이 발생하는데 그 열을 제거하기 위해서 설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65번 문제를 보시겠는데요. 65번 문제는 배수 트랩에 있어 봉수 파괴, 즉 봉수라는 걸, 이렇게 물이 이렇게 5에서 10cm 차 있는 것을 봉수라고 하는데, 이 봉수의 파괴 원인에 속하지 않는 건 뭐냐? 이 물이 고여 있어야 되는데 물이 1번 보기처럼 날아가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증발을 해버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자기 사이펀 작용에 의해서 이런 머리카락이라든지 천 같은 게 걸려 있게 되면 그로 인해서 물들이 이렇게 빠져나가기도 하고요. 또 4번째, 감압에 의한 흡입작용에 의해서 봉수에 대한 것이 파괴가 됩니다. 자, 근데 보기 2번에 나와 있는 통기관 설치라고 하는 것은 얘는 봉수 파괴의 어떤 원인이라기보다는 봉수에 대한 것을 파괴하기 위한 대책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트랩에 봉수가 이렇게 차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기를 주입해 주는 통기관을 설치하면서, 통기관 설치는 봉수 보호 대책에 해당되는 것이 파괴 원인에 해당되지 않는다.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고요. 다시 66번으로 가시게 되면 우리가 소방설비와 연관돼서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 대한 것이 있는데, 이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 대한 부분은,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가 온도와 관련되어서 감지하는 탐지 설비가 있고요. 또 일정한 농도의 연기를 또 가지고서 이렇게 확인하는 탐지 설비에 대한 것이 있는데, 시험 문제에서 보니까는, 자, 공기가 일정한 농도의 연기를 포함하게 되면 이렇게 동작하는 자동 화재 탐지 설비에 대한 것은 감지기 중 어느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네요. 그래서 주로 그 연기와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것은 4번 이온화식에 해당되겠고요. 나머지 차동식과 정원식과 그리고 보상식은 주로 온도의 어떤 효과 감지에서 온도에 대한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그 감지되는 자동화재 탐지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때 주의할 것, 차동식과 정원식을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인데, 이 차동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주위 온도가 일정한 온도 상승률 이상으로 갑자기 높게 상승이 갑자기 이루어지면 그럴 때 경보가 되는 것이 차동기가 되겠고요. 정원식은 실온이 일정 온도 이상으로 갑자기 상승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작동하는 것이 정온식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이 정원식과 관련된 부분은요, 주로 우리가 정원식은 실온이 일정 온도 이상으로 이렇게 상승하면서 감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바이메탈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이 정원식에 대한 경우는 주로 갑작스럽게 일정한 온도보다
일정 온도 이상으로 상승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주로 보일러실이라든지 주방에 적합하게 사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 차동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주로 그 다이어 프레임을 사용하고요. 바이메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이어 프레임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얘는 주로 거실이나 사무실 정도에 설치해서 감지하는 설비다라고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67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지름이 100mm인 관속을 통과하는 유체의 유량이 0.1 루베 초당인 경우 이 유체의 유속에 대한 부분, 즉 유속에, 즉 자, 얼만큼 빠르기로 초당 움직이느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름이 자 주어졌네요. 이렇게 유체의 유속에 대한 것들을 구할 때는요, 유속에 대한 것은 우리가 그 해당되는 자 유량에 대한 것을 지름으로 이렇게, 즉 우리가 면적으로, 관의 면적으로 나누게 되면 여기에 관련된 유속이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유량이 주어졌네요. 유량이 주어졌는데, 자, 이때 유속을 구하려면, 자, 그 지름이 100mm인 관의 면적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이때 우리가 원의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4분의 파이 아래 제곱이기 때문에, 이렇게 4분의 파이 곱하기 또 아래 자승을 계산해서 0.1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누어 주게 되면 V값, 유속에 대한 경우는 초당 12.7m로 이렇게 나오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때 지름이 100mm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 이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경우가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보기 속에서 미터로, 초당 미터로 물어봤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지름이 100mm에 해당되는 경우는 0.1로 이렇게 계산해서 밑에 계산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적용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68번 보시겠습니다. 옥내 소화전 설비에 대한 설명으로 이번엔 옳은 것은 고르십시오라고 했네요. 옳은 것. 자, 1번 송수구는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송수구는 너무 낮아도 안 되고 너무 높아도 안 돼서 대략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반면에 동그랗게 2번을 보시면 보기는 옥내 소화전 노즐 선단의 방수 그 압력에 관련된 부분은 얼마가 되겠느냐라고 물었는데 여기는 0.1로 되어져 있죠. 요 옥내 소화전의 노즐 선단에 있어서 방수의 압력, 물을 분사시킬 때 힘에 대한 부분은 0.1이 아니라 0.17 메가파스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0.1로 되어 있는 게 잘못되어져 있고요. 세 번째 보기. 수원은 그 저수량이 옥내 소화전의 설치 개수가 가장 많은 층에 설치 개수의 1.3 루베를 곱한 양이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 1.3에 대한 것이 아니라 2.6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6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옥내 소화전이라는 것은 분당 130리터가 이렇게 방수량으로 되어져 있고요. 요 해당되는 부분이 보통 수량으로서 20분 정도 이렇게 20분 정도 이렇게 해당해서 20분 곱하기 우리가 130리터에 대한 것을 하게 되면 이것이 대략적으로 나오는 그 수원에 있어서 어떤 그 기준치가 2.6 루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3이 잘못됐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이때 2.6 루베의 값은 우리가 표준 방수량 분당 130리터에 곱하기 20분을 한 것이 2.6 루베에 해당되는 값이다. 이렇게 꼭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은 69번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여기는 루프 통기관, 즉 통기관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 루프 통기관의 효과를 높이는 역할과 함께 배수 통기량 개통 간의 공기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설치하는 통기관에 대한 경우를 우리가 도피 통기관 이렇게 얘기합니다. 통기관의 종류에 대한 것이 여러 개 있습니다. 자, 이럴 때 도피 통기관에 해당하는 이 도피 통기관은 여러분들
그 관경이 최소 관경이 40mm 이상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각계 통기관은 32mm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그 환상 혹은 루프 통기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경우는 이것은 40mm 이상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결합 통기관 같은 경우는 좀 크니까 50mm 이상에 해당되는 통기관의 광경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9번 통기관에 관련된 부분이 되겠고요. 70번 문제, 습공기에 관련된 건데요.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고 했는데, 이 습공기에 대한 경우는 보기 1번, 건구온도가 낮아지면 비최적도 같이 감소하게 되고요. 건구온도가 낮으면 비최적도 작아집니다. 두 번째, 상대 습도가 100%인 경우 습구 온도와 노점 온도는 동일해요. 네, 상대 습도가 100%가 되면 습구 온도와 노점 온도는 동일하게 됩니다. 3번 보기요. 열 수분비는 엔탈피의 변화량을 습구 온도 변화량으로 나눈 값이다 라고 했는데, 이때 습구 온도로 나눈 것이 아니라 절대 온도 변화량으로 나눈 값이라고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습공기를 가열하며 상대 습도가 감소하나 절대 습도는 변하지, 습공기를 가열했을 때 절대 습도는 변하지 않는다. 네, 절대락감은 고정되어 있다는 의미로 보시면서 절대 습도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알아주면 돼요. 70번 문제가 조금 좀 까다롭고 좀 어려운 문제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71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소비, 전력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우리가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압의 자승을 저항으로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즉 우리가 소비 전력에 대한 경우는 우리가 보통 저항에 대한 전압의 자승에 해당된다라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일단은 자, 어떻게 주어졌나요? 전력을 하려면 보니까는 자, 소비 전력에 대한 것들을 구하게 되는데, 여기서 일단 자, 전압이 220V가 주어졌고 여기에 소비 전력이 400W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R값은 얼마를 구할 수 있나요? 121 오hm 저항값을 구할 수 있겠네요. 자, 이 저항값을 구해서 즉 우리가 이미 220V에 400W의 전열기를 줘놓고 보기에 줘놓고 그 다음에 110V에 해당되는 소비 전력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소비 전력을 구할 때 어때요? R값을 지금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R값은 어때요? 먼저 주어진 전열기에서 구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R값을 활용해서 이제 110V에 해당되는 그 전압이 사용될 때 소비 전력을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P값은 121 ohm R분의 그리고 V값은 110V의 자승, 이것을 계산해 주게 되면 100W에 해당되는 소비 전력을 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1번에 대한 부분은 기존에 있는 전열기를 통해서 우리가 R값을 구하고 그리고 전력은 R과 V값을 알면 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110V에 해당되는 자, 소비 전력을 구할 때 이때 소비 전력에 대한 부분은 전압의 자승을 R값으로 나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72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오수와 관련되어서 우리가 BOD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BOD에 해당되는 경우 우리가 보통 그 오수에 있어서 어떤 정화와 관련된 부분이 이루어질 때 주로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오폐수와 연관된 부분에 있어서 오폐수에 해당되는 부분과 연관이 되어져 있을 때 이 유입수에 대한 것과 유출수에 해당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 BOD에 대한 부분, 이게 아주 매우 중요하게 여러분들 작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내용도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때 이 BOD라는 것은 생물 화학적 산소 요구량에 대한 것으로서 수중물질의 오염에 대한 지표치에 해당이 되고요. 이때 BOD에 대한 그 값이 작을수록 물의 오염도가 낮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즉 BOD의 값이 작을수록
산소의 공급을 적게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이 BOD와 우리가 또 구분해야 될 게 COD라는 게 있죠. 화학적 산소 요구량에 대한 것으로서 용존 유기물을 화학적으로 산화시키는 데 필요한 산소량에 대한 것을 우리가 COD라고 하고, 이때 COD의 값이 작을수록 물의 오염도가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72번의 BOD의 제거율이다. 즉 생물 화학적 산소 요구량과 연관되어서 우리가 제거율에 대한 것인데, 이때 유입수의 BOD에서 유출수의 BOD를 빼고 이것을 유입된 BOD의 값으로 나누게 되면 제거율이 나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되는 부분의 정답에 대한 부분은 1번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BOD의 값이 작을수록 물의 오염도가 낮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73번. 이 난방 가운데 복사난방에 대한 설명입니다. 즉 증기난방, 온수난방하고 좀 구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 복사난방은 보기 1번 실내 쾌적감이 높고요. 보기 2번 바닥의 이용도가 높고요. 3번 방을 개방 상태로 하여 난방 효과가 좋습니다. 자, 4번 보기를 보시면 방열량 조절이 용이하다라고 했는데, 자, 이것은 좀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또 간헐난방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4번 보기가 좀 잘못됐네요. 즉 외기급변에 따른 방열량 조절이 좀 어렵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복사난방의 특징에 관련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구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요 해당되는 그 복사난방과 연관된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또 알아두셔야 될 것은 전기난방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온수난방에 대한 것, 요것과도 좀 여러분들 같이 좀 구분해서 정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74번 문제 보겠는데요. 이 74번 문제에 대한 경우는 전기와 관련된, 전력과 관련된 부분이면서 또 그러면서 또 여러분들 보니까 자, 공기와 관련된 또 발열량과 연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74번 문제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전기실에 설치한 변압기에 발열량이 주어져 있고요. 외기에 32도의 외기를 이용하여 전기실 실내를 40도로 유지하고자 할 때에 도입해야 할 필요한 바깥의 공기량은 얼마가 되겠느냐, 좀 어렵습니다. 일단 이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경우는 일단은 시험 문제에서 보니까 자, 이 그 외기량에 대한 것을 보기를 보시니까 자, 시간당으로 물어봤죠. 시간당으로 물어봤고, 일단 시간당으로 물어봤고, 그 다음에 이 외기량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공기의 비열에 대한 것과 밀도를 알아야만이 된다라고 해서 여기에 시험 문제 보기 속에 비열에 대한 것과 밀도를 주어졌네요. 그래서 비열과 밀도를 주어졌다는 얘기는 자, 이렇게 그 외기량, 즉 공기의 양을 측정하는 거구나 라고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보기 속에서 시간당 얼마에 해당되는 외기량이 필요하냐고 물어봤다는 얘기는 우리가 360, 즉 우리가 1시간은 60분이고 1시간은 60분이고 또 60분은 360초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 해당할 때 이 값을 구할 때 3600을 곱해주는 거, 이런 계산식에 보니까 3600이 곱해져 있죠. 이것은 바로 시험 문제 보기 속에서 시간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이것을 360으로 곱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좀 까다롭고 어렵습니다만 다시 해설로 여러분들 자, 공식을 보면 발열량에 따른 발열량, 지금 변압기에서 막 열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쏟아져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온도를 좀 낮춰야 되겠죠. 그 해당되는 그 실내 온도를. 그러기 위해서 바깥에 있는 공기를 좀 끌어들이는데 바깥에 있는 공기는 32도라고 합니다. 얘를 끌어들였을 때 얼만큼 끌어들이는 게 좋겠느냐라고 물어본 것이 자, 외기량에 대한 건데, 일단
여기 보시게 되면 자, 해당되는 그 외기량과 연관되어져 있는 그 환기량을 구하게 되는데, 이 환기량을 구할 때 이 발열량과 연관된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경우는 우리가 Q는 P 곱하기 C 곱하기 또 Q 곱하기 온도차가 되겠습니다. 이 해당되는 이 발열량 공식에 의해서 우리가 무엇을 구한다? 환기량 Q에 대한 것을 구하기 때문에 이렇게 옮겨오게 되면 Q는 발열량에 해당되는 것을 무엇으로? P 곱하기 C 곱하기 델타 T로 온도차로 나누어 주면 되겠죠. 자, 이럴 때 해당되는 값을 다 대입을 하면 되겠죠. 46.5, 그 다음에 1.2, 그 다음에 비열 1.01, 그 다음에 온도차. 지금 실내 온도는 40도, 바깥의 온도는 32도니까 온도차 8도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발열량 46.5kW에다가 3600초를 곱해준다는 거. 이거 꼭 여러분들 잊지 말고 계산을 해주셔야 된다. 왜? 시험 문제 보기 속에서 시간으로 요구했기 때문이다라고 꼭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75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75번 문제에 대한 경우를 보시게 되면 자, 급탕량에 있어서 산정 방법에 속하지 않는 것, 급탕량과 관련된 부분인데, 급탕량에 대한 경우는 급탕의 단위, 사용 인원수, 또 사용 기구수에 의해서 판정하지, 네 번째처럼 보기처럼 피크타임 시간에 의한 방법은 급탕 산정 방법에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들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7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요, 공기조화 방식 가운데서 우리가 이중 덕트 방식에 해당되는 것, 단일 덕트 방식이 있고 이중 덕트 방식이 있고 펜코일 유닛 방식이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공기조화 방식에는 덕트의 방식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덕트 방식과 관련된 부분 중에서 이중 덕트라고 하는 건 뭘 이야기한다? 덕트가 한 개가 아니라 두 개가 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럴 때 이중 덕트에 대한 것은 자,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네요. 1번 혼합 상자에서 소음과 진동, 아무래도 혼합 상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덕트는 이 때문에 소음과 진동이 생긴다. 네, 맞습니다. 두 번째, 부하의 특성이 다른 다수의 실이나 존에도 적용할 수 있다. 맞는 표현이 되겠고요. 세 번째 보기, 덕트의 스페이스가 작으며 습도의 완벽한 조절이 용이하다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덕트에 대한 그 스페이스가 좀 크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 3번의 보기에 대한 부분이 좀 잘못되었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내용이 좀 잘못됐다. 그래서 이중 덕트에 대한 경우는 덕트 스페이스가 아무래도 두 개가 되니까 당연히 크게 차지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4번 보기에 냉온풍의 혼합으로 인한 혼합 손실이 있어서 에너지 소비량이 좀 많은 게 단점이라면 단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표현이니까 76번의 이중 덕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 보기가 되겠고, 3번 보기에서 덕트 스페이스가 작다는 표현이 잘못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7번. 증기난방의 응축수라는 것이 이제 생깁니다. 그래서 한 바퀴 빙 증기가 돌게 되면 그로 인해서 응축이 생기는데, 얘를 환수를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환수하는 방법 중 가장 원활하고 신속하게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라고 물어봤는데, 이것은 진공식 방법, 진공 상태에서 이렇게 환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에 해당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78번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펌프에 관련된 건데, 펌프, 이것도 조금 시험 문제는 어려운 특성을 갖고 있는데요. 펌프에 관련된 것 중에서 우리가 이렇게 특성상 곡선이 있습니다. 세로축이 있고 가로축이 있는데, 여기에서 주로 가로축에는 토출량, 이렇게 물을 뿜어 올릴 수 있는 토출량, 그리고
또 세로축 같은 경우 세로축에는 효율에 대한 거라든지 전, 양정, 축, 동력에 대한 것, 가로축에는 토출량 이런 것들과 연관되면서 펌프의 특성에 대한 것이 효율이 높다, 효율이 낮다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펌프의 특성 곡선에 나타나지 않는 항목은 2번 유속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좋겠고, 효율과 양정 이런 것들은 주로 세로축에, 그 다음에 동력도 세로축에, 그래서 효율, 양정, 동력 모두 세로축의 펌프 특성의 곡선에서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9번 문제는요. 인터폰 설치와 관련되어서 약전 설비에 해당되는 것인데, 여기에 있어서 통화망의 구성 방식에 속하지 않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보통 인터폰 설비에 있어 접속 방법과 연관된 부분에서는 모자식이 있고요. 상호식에 대한 것이 있고, 그리고 무엇이 있다? 복합식과 관련된 부분,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약전 설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수록해 놓고 있는데, 약전 설비와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더 제가 이렇게 한 번 더 약간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게 되면, 여기서 얘기하는 그 모자식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거, 모자식과 연관되어져 있는 것은 한 대의 모기에, 이게 부모 모자, 한자로 따지면 부모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모기에 여러 대의 그 자기, 이렇게 퍼져 있는 것이 아들 자자를 쓰는 건데, 이거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접속되는 방법이 모자식이 되겠고, 상호식과 연관된 부분에 대한 것은 상호 간의 상태를 호출 통화할 수 있는 방식이 되겠고요. 그리고 복합식에 해당되는 경우는 상호식과 모자식의 합한 방식으로 대규모로, 복합식은 대규모의 인터폰 설비의 그 통화망 구성 방식에 사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고, 보통 이런 그 인터폰의 설비에 대한 경우는 보통 바닥으로부터 1.5m 정도 전후에 설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018년도 우리 건축산업기사 기출문제 1회의 마지막 80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축 동력을 물어본 시험이네요. 펌프에 있어 축 동력과 축 마력이 있는데, 우리가 이 축 동력을 구하려면, 축 마력을 구하려면 양수량이 필요하고요. 전, 양정, 그리고 펌프의 효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축 동력과 연관된 부분에 있어서는 효율과 연관 지었을 때 우리가 6120에 대한 요 값을 적용하고요. 이 킬로와트와 연관되는 것이, 그다음에 마력과 연관될 때는 요 해당되는 식에서 4500에 해당되는 것을 효율에 곱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 축동력을 구하게 되면 분모값에 6120을 적용시키는 거고요. 축 마력을 구하게끔 시험 문제에 나온다면 4500이라는 값이 효율에 곱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축동력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 해당되는 내용을 계산해 보게 되면, 여기 보면 양수량이 분당 2400리터로 나왔죠. 이게 분당으로 이렇게 나와줬고요. 그 다음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것이 양수량이 2400리터로 나와졌기 때문에 여기에 1000을 곱해준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리터에 대한 것을 물의 비중인 킬로그램 퍼 루베로 환산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2400리터에 대한 것은 우리가 킬로그램으로 할 때 1000을 곱해준다는 거 꼭꼭 기억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그 양수량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가 있는데, 여기 양수량은 분당 얼마로 되어 있으니까 이건 그대로 수정할 필요가 없겠네요. 양수량도 분당으로 주어졌고, 축동력에 대한 것들도 해당되는 값이 이렇게 분으로 되어져 있으니까 문제는 없겠고요. 그 다음에 전 양정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9m로 줬기 때문에 이것은 10의 마이너스 3승을 곱해서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축동력과 구하는 것은 우리가 그 물의 비중 곱하기 그 다음에 자 양수량 곱하기 전 양정에 해당되는 것 그리고 자 요 해당되는 값을 자 효율로 나누는 것인데 이때 효율로 나눌 때 여러분들 축동력에 대한 건 분모값에 6120이 적용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나와 있듯이 물 1리터에 대한 경우는 10의 마이너스 3수 루베 값이 되기 때문에 요 양수량 2400리터 퍼 1분에 양수량이 2400리터가 지나간다, 즉 흐른다라는 얘기는 요 관련된 부분에서 분당 2400리터에 대한 것을 계산할 때는 1000 곱하기 24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해준 값이 해당되는 그 W 값과 Q에 대한 값이 적용이 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자 1회 자 20문제를 접근해 봤고요. 다시 여러분들 교재를 좀 쭉 넘겨서 우리 2018년도 2회 관연도 문제에 해당되는 469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좀 옮겨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469페이지에 건축설비 61번 문제 변전실에 관련된 문제 보기 전에 잠시 기지개 한번 쭉 펴보시겠습니까? 자, 기지개 한번 쭉 펴보시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어깨도 한번 이렇게 한번 돌려보시면서 몸을 전후 좌우로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 자 한번 목 운동도 한번 해보실까요? 목 운동도 한번 해보시고요. 자, 목 운동도 한번 해보시고요. 자, 또 숨쉬기 운동도 한번 천천히 한번 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여러분들 자, 숨 운동도 다시 한번 기지개 한번 쭉 펴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기지개 한번 쭉 펴보시고요. 자, 그리고 얼굴도 한번 10번만 이렇게 때려볼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목덜미도 한번 이렇게 한번 눌러보실게요. 목덜미도 한번 이렇게 한번 눌러보세요. 자, 우리 경민대학에 우리 여러분들, 자, 지금 우리가 건축 산업기사 대비를 하고 있고요. 조금 더 힘드시겠지만 좀 더 화이팅해서 이번 시험에 여러분들 모두 좋은 성적을 거두십사 기원을 드리는데 이 건축 설비에 관련된 부분들 주로 관연도 문제에서 많은 문제 유형들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똑같이 시험 문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시험 문제 유형과 또 보기속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또는 보기에 대한 것이 맞게 설명되어 있는지 혹은 틀리게 설명되어 있는지 그렇다면 이 현재 기출문제는 맞게 되어 있지만 향후 또 본 시험에서는 또 이게 틀리게 나올 수도 있고 또 맞은 보기가 다시 또 틀리게 나오고요. 또 틀린 보기가 맞게 나올 수도 있고요. 또 문제가 보기 속에 이렇게 녹아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보기에 대한 부분이 문제화 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문제답 이렇게 정리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포괄적으로 여러분들 좀 문제를 접근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제 2018년도 2회 건축 설비 469페이지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61번 전기 설비에서 변전실에 관련된 문제가 되는데 이 변전실과 관련된 위치 선정 시에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보기 외기로부터 전원의 인입이 편리한 경우 기기를 반출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 그 다음에 네 번째 부하의 중심에 가볍고 배전에 편리한 장소일 것 네, 이런 것들이 맞습니다. 3번 보기를 보니까요. 자, 지하 최저층에서 천장 높이가 3m 이상일 것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잘못되었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전실과 연관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잘못된 부분과 연관된 부분에 대한 것 이것이 보기 속에서 자 변전실에 대한 부분은 보통 그 천장의 높이에 대한 부분이
이 고압 일대와 특고압 일대가 보통 달라지게끔 되어져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경우가 보통 그 고압인 경우는 3m 이상, 보통 3.6m 정도가 바람직하고요. 특고압에 해당되는 경우, 이럴 때는 4.5m 이상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변전실에 있어 천장 높이와 관련된 부분, 부분은 변전실은 내화 구조로 바닥의 하중을 고려하여 특고압일 때는 가급적 천장고는 보 및 4.5m 이상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좀 이렇게 보기 속과 연관되어서 봤을 때에 가장 조금 옳지 않은 부분은 요 3번 보기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또 최저층으로부터라기보다는 이것은 일반적으로 최저층이라기보다는 고압선이 있어서 이 종횡으로 교체하기 때문에 충분한 높이가 보 밑까지에 대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2번 문제를 가볼게요. 조명 용도에 대한 것, 조명에 대한 것 좀 오르지 않는 것은 그랬는데, 광속은 루멘으로 보통 단위가 표시가 되고요. 광도에 해당되는 경우는 캔들로 표시가 되고요. 조도라고 하는 건 룩스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방사속이라고 하는 건데, 요것과 관련된 것은 우리가 보통 방사속은 단위 시간당 방사 에너지, 보통 와트와 연관이 되고요. 이 스틸브라고 하는 이 단위에 대한 부분은 휘도와 연관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휘도와 연관성을 띠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렇게 용어에 대한 것과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단위를 살펴봤고요. 63번, 다음 중 박스에 들어가 있는 정의에 건축 설비에 관련된 용어는 무엇을 얘기하느냐라고 되어 있네요. 박스의 내용이 길게 이렇게 들어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면이나 후면 또는 양면에 개폐기, 과전류 차단장치 및 기타 보호장치, 모선 및 계측기 등이 부착되어 있는 하나의 대형 패널 또는 여러 대의 패널, 프레임 또는 패널 조립품으로서 전면과 후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개폐기라든지 과전류 차단장치가 들어있다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배전반에 해당된다라는 설명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64번 문제를 가시게 되면요, 64번 문제를 이렇게 가시게 되면 배수에 대한 수지관 내에 압력 변화를 방지 또는 완화하기 위해서 배수 수지관으로부터 분기 입상하여 통기 수지관에 접속하는 통기, 즉 통기관에 관련된 문제이네요. 통기관 관련된 문제인데, 이때 배수 수지관 내에 압력 변화를 방지 또는 완화하기 위해서 배수 수지관으로부터 분기 입상하여 통기 수지관에 접속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결합 통기관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좋겠고, 이 결합 통기관의 광경이 가장 크지요. 50mm 이상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5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처리 인원 1000명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1일당 오수량은 0.1루베, 그 다음에 BOD에 대한 것이 200ppm, 재고율은 85% 이렇게 주어졌네요. 우리 요거 여러분들 BOD라고 하는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생물화학적 선소 요구량으로서, 자, BOD의 재고율은 처음 유입되어 있는 걸 기준으로 유입수의 BOD 분해, 유입수에서 빼기 유출수의 BOD 곱하기 100%에서 퍼센테이지니까 100을 곱해주겠죠.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유입수에 대한 경우가 문제 보기에서 200으로 주어져 있죠. 그 다음에 자,
유입수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경우는 지금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유입수의 자 재고율이 85%라고 주어졌으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자 어떻게 될까요? 유출수의 BOD의 값은요. 아하, 요것은 자 곱하면 되겠죠. 어떻게 곱합니까, 여러분들? 자 200에서 빼기 0.85, 85%가 제거되는 거니까 0.85를 곱해주고 자 200에다가 즉 200에다 0.85를 곱해주죠. 요거에서 자 유입수에서 자 빼게 되면 30ppm에 해당되는 값이 나오게 되겠네요. 자 이래서 해당되는 경우는 자 요게 BOD의 단위는 리터당 밀리그램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00리터는 1루베이므로 1인당 오수량은 1000 곱하기 0.1, 즉 우리가 100루베가 되겠고 이것은 10에 이렇게 자 5승 루베가 돼서 요거와 관련돼서 1인당 유출수의 BOD의 양에 대한 부분은 자 3kg이 된다. 조금 어렵네요. 이 문제는요. 조금 시험 문제에서 조금 난이도가 있는 부분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제거율을 주어 놓고 그리고 나서 유입수를 주어지고 유출수를 이렇게 구하는 문제에 대한 건데 유출수를 구했을 때 또 요 보기 속에서 보니까 시험 문제에서 하루에 킬로그램으로 이렇게 시험 문제에서 단위가 주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되는 단위를 또 변환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이 그 BOD의 단위가 리터당 밀리그램 요것이기 때문에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는 과정에 대한 것이 좀 어렵게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요. 실의 용도별 주된 환기 목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1번 화장실은 열과 습기를 제거하는 것보다는 좀 더 악취 제거 쪽에 해당이 된다. 냄새 제거 쪽에 해당되니까 1번이 잘못된 설명이 되겠고요. 2번은 옥내 주차장은 유독가스 제거 맞고요. 배전실도 취기열, 습기 제거 맞고요. 보일러실 열 제거 연소용 공기주, 공기 공급 맞게 되어져 있는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7번 문제를 보시면 LPG 용기의 보관 온도에 대한 경우는 너무 높게 되면 좀 폭파의 위험, 화재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40도 이하가 되도록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옥내에 설치하고 화기하고는 좀 떨어뜨려 있어야 되겠죠. 2m 이상 격차를, 이격거리를 두어야 된다라고 보시면서 정답은 3번. 68번 문제 습공기에 대해서 나타난 건데 이 습공기 선도라는 게 이렇게 그 세로축과 가로축이 있으면서 여러 가지 그 선도에 대한 것들이 여러 가지 있으면서 여기서 공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예컨대 온도에 관련된 것은 건구온도, 습구온도, 노점 온도에 대한 걸 알 수가 있고요. 습도에 대한 경우 절대습도, 상대습도를 알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수증기의 분압, 비체적, 엔탈피, 그다음 현혈비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엔트로피, 엔탈피는 알 수 있지만 4번 보기처럼 엔트로피에 대한 경우는 습공기 선도와 무관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9번 문제로 가시게 되면 이 벨로우즈형 방열기 트랩입니다. 트랩에는 이제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방열기 트랩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이때 이 방열기 트랩에서 벨로우즈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경우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한 경우는 방열기 내에 생기는 응축수를 이렇게 환수시키기 위해서 벨로우즈형 방열기 트랩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요. 자, 이 문제는 고가수죠. 고가수죠. 물탱크의 고가수조의 저수면까지의 필요, 최저 높이를 구하는 건데, 자, 시험 문제에서 보니까는, 자, 최상층에 세정 밸브가 설치되어 있다. 이 세정 밸브가 설치되어져 있네요. 세정 밸브가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세정 밸브까지 최저 필요 압력이 주어졌네요. 70
킬로파스칼로 주어져 있고요. 고가수조에서 세정밸브까지 또 가는 과정의 마찰에 대한 수도가 4m AQ, 그 아쿠아의 약자죠. AQ가 아쿠아라는 얘기는 물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보통 이 1아쿠아 보통 파스칼 같은 경우는 0.09869의 기압을 보통 갖고 있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킬로 파스칼에 해당되는 건 적어보시면 0.0098 기압에 해당된다고 보시면서, 자, 이렇게 세정 밸브를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필요 최저 압력인 70 킬로 파스칼이 주어져 있고요. 총 마찰 손실 수도가 4m 아쿠아로 이렇게 주어졌다면, 이때 고가수의 양정에 대한 부분을 계산할 때 높이가 얼마 정도 최소한 필요할 거냐 하는 거죠. 이럴 때 해당되는 높이에 대한 산정에 대한 부분은 보통 압력에 따른 높이 플러스 관내 마찰 손실 수도 플러스 흡입 양정과 관련된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은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압력에 따른 높이를 구해야 되겠죠. 그 해당되는 값이, 자, H값은 0.1 곱하기 킬로 파스칼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0.1 곱하기 P가 됩니다. 그래서 H는 0.1 곱하기 70 킬로 파스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값은 얼마가 나온다? 7m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7m. 그래서 압력에 따른 높이가 7m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찰 손실 수도에 대한 경우는 시험 문제에서 4m라고 주어졌으니까 그냥 4m를 더하게 되면 되겠고, 흡입 양정은 별도로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해당되는 그 고가수의 양정의 높이는 11m 이상 확보하면 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조금 까다롭네요.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설비 관련된 문제에서 한 20문제 가운데 2문제 정도가 좀 까다롭거나 단위를 변환시켜야 돼서 좀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런 게 조금 까다롭다고 느끼시는 우리 학생님들은 요건 뭐 너무 막 그렇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것까지 우리가 보통 이 설비는 보통 한 65점 정도에서 70점을 확보하게 되면 무난하게 여러분이 확보하실 수 있고 시험에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도 문제 정도는 확신하실 때 이것보다 응용된 문제까지는 굳이 시간을 내서 접근하기보다는 좀 더 효율적인 측면에서 자신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좀 쉬운 부분을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드는 전략이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시험 볼 때까지 남아있는 전략이라면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71번 문제 보시게 되면 덕트 설비의 설계와 시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덕트 계통의 엘보 하리로부터의 적정 거리를 지난 후 취출구를 설치한다. 맞고요. 엘보 하리로부터 적정 거리를 지난 후에 취출구를 설치하고요. 두 번째, 아스펙트 B란 장방형 덕트에서 장변 길이와 단변 길이의 비율을 의미한다. 아스펙트 비율 맞고요. 세 번째, 송풍기와 덕트의 접속부는 캔버스 이음을 설치하여 덕트 계통의 진동 전달을 방지한다. 맞는 표현이 되겠고요. 4번, 덕트 설비에서 덕트의 단위 길이당 압력 손실이 일정한 것으로 가정하는 치수 결정법을 정합 재취득법이라고 한다. 근데 이것은 그 정합 재취득법이 아니라 등 마찰법이다라고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4번에 대한 것이 덕트 설비하고 좀 거리가 먼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72번, 급수 방식 중 수질 오염의 가능성이 가장 큰 것은 2번이죠. 아무래도 이렇게 머물러 있는 기간이 긴 고가 수조에 대한 거, 물탱크가 있다 보면 장기간 오염이 될 수 있고, 누가 혹시나 또 이렇게 이상한 물질을 또 집어넣을 수 있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게 가장 좀 오염의 가능성이 크다. 2번 고가 수조가 되겠습니다. 3번 73번 문제를 보시면
송풍에 대한 공기량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송풍에 대한 공기량을 구하는 건데, 이 송풍에 대한 것의 공기량에 대한 문제인다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한다? 우리가 아까 문제 풀었던 것처럼 이렇게 외기량 같은 거 공기량 구할 때는 여러분들 밀도에 대한 것과 비열이 주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밀도와 비열에 대한 거에 따라서 공기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온도가 항상 적용이 되고요. 그러면서 주의할 점은 시험 문제에서 보니까 시간당으로 물어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 송풍 공기량과 관련된 건 분단이냐 초단이냐, 그래서 이 분단이면 시간과 연관됐을 땐 60분을 곱해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초단이면 시간과 연관돼서 3600을 곱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내용을 좀 꼭 확인해서 접근해야 돼요. 이건 단위의 변환이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보시면 좋겠고, 여기 교재 여러분들 471페이지에 해설해 보시면 시간당 1, 루베에 대한 것은 3600초에 1루베에 해당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면서, 우리가 송풍량이라는 것은 발열량을, 즉 현열, 열량에 대한 것 킬로와트를 우리가 무엇으로 나누어 주게 된다? 여기에 해당되는 비열에 대한 것, 그리고 정합 비열에 대한 것, 그리고 무엇에 대한 것, 온도 차에 대한 것으로 나누어 주게 되면 여기에 대한 무엇을 구할 수 있다? 송풍량을 구할 수 있다. 조금 이것도 어려운 부분인데 여러분들 이 시험 문제 보기서 시간당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이것을 3600에 대한 걸 적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요. 항상 그 온도 차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한다? 보통 취출 온도에서, 즉 높은 쪽에서 낮은 쪽의 온도를 좀 빼준다. 그래서 온도 차에 대한 것이 적용된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74번 문제로 가시게 되면요. 74번 문제로 가게 되면 여러분들 개별식 급탕 설비에 관련된 건데, 옳지 않은 것은 개별식이라는 것은요. 아무래도 중앙식에 비해서 1번 유지관리가 용이하나 배관 중에 열 손실이 크다 그랬는데, 이것은 짧은 것이기 때문에 열 손실이 적고요. 오히려 중앙식이 훨씬 더 열 손실이 크다. 이렇게 여러분들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5번 문제는요. 자동화재 설비의 수신기의 종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P형, R형, M형, GP형이고 B형은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번 배수관을 막히게 하는 유지분, 모발, 섬유, 부스럼 이런 물질에 대한 걸 수거하기 위해서, 제거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은 무엇이다? 포집기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77번 우리가 펜코일 유닛 방식, 공기조화 방식, 공기수 방식, 수방식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펜코일 유닛 방식에 대한 것인데, 이것은 옳지 않은 것. 각 유닛의 개별 제어가 가능한 아주 장점을 갖고 있어요. 펜코일 유닛 방식은요. 두 번째, 각실의 공기조화 능력이 우수하다라고 했는데, 이게 필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 송풍량이 적어서 고성능 필터를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펜코일 유닛 방식에 대한 경우는 실내의 공기정화 능력이 조금 낮다, 떨어진다라고 보셔서 2번이 잘못된 설명이 되겠고요. 3번 수배관에 속하기 때문에 누수 우려가 있다. 맞아요. 이 펜코일 유닛 방식은 공기 방식이 아니라 수배관으로 이루어지고요. 네 번째, 덕트의 샤프트나 스페이스가 필요 없거나 작아도 된다. 그렇죠. 공기로 하는 게 아니니까 덕트가 필요 없으니까 4번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78번 문제. 옥내 소화전 방수구에 관련된 것은 수평거리가 얼마다? 25m에 해당이 된다라고. 25m, 3번 보기 25m 이하에 해당된다고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79번 문제는요. 난방 설비에 대한 것 중 복사난방하고 예컨대 증기난방, 온풍난방, 온수난방을 쭉 나열해놓고, 그리고 옳은 것은 어떤 거냐라고 물어봤네요.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데 어렵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은 맞춰주셔야 되는데요. 복사난방은 패널의 복사열을 주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맞네요. 정답 1번이 되겠고요. 2번 증기에 대한 경우는 현혈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멸을 주로 이용하는 것 꼭 구분하셔야 되겠고요. 세 번째 온풍에 대한 경우는 가열된 온풍을 사용하는 방식이지 자멸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네 번째 온수와 관련된 것은 현혈을 이용하는 것이지 자멸을 이용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 꼭 구분하시면서 80번 문제 마지막 문제네요. 난방과 관련돼서 보일러와 관련된 건데 이 보일러에 관련된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주철 보일러라든지 예컨대 수관식이라든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 중 관류식 보일러에 대해서 물어본 문제고요. 옳지 않은 것은 2번 수처리가 필요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관류형 보일러는 수처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동시간이 짧고요. 수 드럼과 증기 드럼이 없고요. 부하 변동에 대한 추정성이 좋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게 관류형 보일러에 해당된다는 거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2회 문제까지 설명을 했고요. 자, 이제 3회 문제 여러분들 넘어가 볼까 합니다. 3회 문제와 관련된 문제인데 이것은 489페이지 2018년도 3회 4과목 설비 문제. 자, 잠시 또 기지개 한번 쭉 펴보셨다가요. 자, 기지개 한번 쭉 펴봤다가 네, 감사합니다. 조금 이렇게 어깨도 한번 이렇게 돌려보시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 목 운동도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십사 부탁을 드려요. 목 운동도 그러면서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 목도 한번 이렇게 마사지를 좀 한번 주물러 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얼굴도 한번 10번만 저랑 함께 따라해볼까요? 손을 들어서 시작.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조금 힘드실 텐데요. 조금만 참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해요. 이제 마지막 20문제. 자, 우리 빠른 속도로 한번 어떤 유형으로 나와 있는지, 어떤 게 가장 중요한 팁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들 6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5배수 입상관으로부터 추출하여 통기관에 연결하여서 하는 거. 이 통기와 연관돼서 입상관 내 압력을 갖게 하기 위한 도피 통기관은 뭐냐? 요거 여러 번 했던 거죠, 여러분들. 결합 통기관. 가장 통기관의 광경이 큰 50mm 이상에 대한 결합 통기관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62번 문제. 복사난방과 관련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아까 우리가 관련돼서 했던 거죠. 4번 보기 방열량 조절이 용이하여 간헐난방에 적합하다. 뜨문뜨문 난방하는데 필요하다. 아니죠. 이건 난방부에 대한 방열량 조절이 어렵기 때문에 연속 난방에 우리가 적합한 게 복사난방이고 중간중간 가끔가다 이렇게 온도를 높여주는 난방은 적합하지 않죠. 복사난방하고는 간헐난방하고는 적합하지 않다.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63번 박스에 있는 내용의 보일러는 무슨 보일러를 얘기하느냐라고 되어 있네. 일단은 보니까 드럼 내에 연관 또는 수직관이 있는 소규모라고 했네요. 그 다음에 면적이 작고 취급이 용이한 거니까 이건 입형 보일러가 되겠습니다. 자, 수관 보일러 같은 경우 무지 큰 보일러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주철제 보일러 같은 경우는 내식성이 우수하고 수명이 길고 내압과 충격이 약하고 구조가 좀 복잡한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 주철제 보일러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90페이지 64번 덕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정방형 덕트는 관마찰 저항이 작다 그랬는데 관마찰 저항이 작지는 않고요. 이것은 큽니다. 원형 덕트가 작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2번 고속 덕트의 단면은 보통 장방향이 아니라 원형으로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4번 버터플라이 댐퍼는 대형 덕트의 개표형으로 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소형에 해당이 돼서 1번, 2번, 4번 보기가 잘못됐고 3번 보기가 맞네요. 덕트에서 스프릿 댐퍼라고 하는 건 분기구에 설치해서 풍량 조절에 해당되는 것이 스프릿 댐퍼에 해당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65번 관련돼서 전력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럴 때 총 부하 설비 용량에 대한 분모값이죠. 최대 수요 전력의 비율에 대한 것. 즉 분모값이 총 부하 설비 용량이고요. 분자값이 최대 수요 전력에 대한 비율. 이것은 보통 우리가 수요율에 대한 설명 3번 보기가 정답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66번 호기성균이라는 것과 현기성균이라는 것이 이런 부패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럴 때 산호부혐, 산화제에는 호기성, 산호부혐 이렇게 좀 약어로 알아두십사 부탁드리면서 정답은 산화조, 산호기성, 부현기성균이 움직여서 이와 관련된 그 부패를 촉진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7페이지의 수변전 설비의 설계 순서에 대한 거, 이것도 자주 관련돼서 언급된 거죠. 수전 전압을 결정시키고요. 그 다음에 배전 전압을 결정한 다음에 배전 설비의 용량을 개선해서 변전실 설치 면적을 맨 마지막에 하게끔 되어져 있으니까 가장 먼저는 수전 전압을 결정하고 맨 마지막은 설치 면적을 계산하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68번은 전수 방식, 물과 연관되어 있는 방식은 앞서 관련도 문제에서는 펜코일 유닛 방식에 대한 특성 한번 정리했었죠. 자, 펜코일 유닛 방식은 제가 물과 연관된다고 말씀드렸죠. 정답은 3번 펜코일 유닛 방식이 되겠고요. 자, 보통 전수 방식의 공조 방식은 펜코일 유닛 방식과 복사 냉난방 방식에 대한 게 있습니다. 69번 전선에 있어 굵기에 대한 것과 연관되어 있는 것 중 먼 것은 보통 굵기와 관련된 건 허용, 전류, 전압, 강화, 기계적 강도가 연관되어 있지 두 번째 보기인 배선 방법하고는 무관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0번 문제 축전기의 축전 방식 중 전지의 자기 방전을 보충함과 동시에 상용 부하에 대한 전력 공급은 충전기가 부담하도록 하되 충전기가 부담하기 어려운 일시적 대전류 부하는 축전지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 시험에 자주 나오는 방식은 아닙니다만 이것이 축전지의 축전 방식 가운데 보통 축전, 급속 충전, 균등 충전에 대한 게 있는데 이 해당되는 것 중엔 부동 충전이라고 보시면 이 부동 충전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경우는 보통 방전을 충전함과 동시에 상용 부하에 대한 전력 공급은 충전 방식기가 부담하도록 하되 충전기가 부담하기 어려운 일시적 대전류의 부하는 충전지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는 방식이 부동 충전에 해당이 된다. 71번 문제는 보일러에서는 우리가 정미 출력이라는 것은요. 정미 출력은 난방 부하와 급탕 부하만 합친 게 정미. 여기에 플러스 배관 부하를 합친 게 상용 출력. 여기에 플러스 예열 부하를 합친 게 정격 출력이라고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72번 문제. 자, 수원의 저수량과 관련된 거죠. 이것은 자, 우리가 옥내소화전이니까 2.6인데 개수가 몇 개입니까? 3개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데 보통 옥내소화전은 5개까지가 넘게 되면 5개까지만 설치하면 되니까 3개니까 3을 곱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7.8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10개가 주어졌다면 5개만 곱한다는 것도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73번 고층 건물에서 급수 설비의 조닝은 급수압의 균등화 1번이 보기에 해당이 된다. 즉 높은 층, 50층, 70층 이런 곳에 급수 설비를 조닝, 구획을 정해서 하는 이유는 급수 압력을 고르게 분포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74번 역환수 방식, 온수난방에서 역환수 리턴 방식에 대한 것은 3번 온수를 방열기에 균등하게 배분하기 위한 것, 배분 동그라미, 이것이 역환수 방식, 리버스 리턴 방식에 해당된다. 75번
아까 우리가 축 마력과 관련된 것, 축 동력과 관련된 문제 했었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자, 공식. 축 동력은 6120 곱하기 효율을 WQ H값, 즉 물의 비중량 곱하기 양수량 곱하기 전향전으로 나누어 주는 거다라고 했죠. 이럴 때 앞서 우리가 문제 풀어봤던 건 전향전이 주어졌지만 이번 문제에서는 전향전이 주어지지 않고요. 자,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흡입 양정 4m에다가 마찰 손실 수두가 전향전에 20%라고 이렇게 주어졌네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내용과 그 다음에 30m의 전향전, 요것들을 여러분이 고려해서 공식에 대입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향전은 이렇게 높이 30m에다가 흡입 양정 4m까지 포함해서 34m를 적용시켜 줘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것이 우리가 양수량 같은 경우는 분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것 60분으로 적용시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76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이 492페이지에 76번. 현혈비라고 하는 건 현혈에 대한 현혈 플러스 자멸, 몽땅에 해당되는 열에다가 현혈비를 구하는 거니까 분자값이 현혈값만 올라가게 되면 현혈비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0.86이 되겠고요. 77번. 글로브 밸브에 대한 경우는 자, 3번 보기 리프트가 커서 개폐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데 개폐를 빠르게 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는 게 글로브 밸브, 글로브 우리가 이렇게 야구할 때 글로브 큰 거죠. 그래서 얘는 주로 개폐를 빨리빨리 이렇게 접을 수 있죠. 그래서 3번이 잘못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78번. 우리가 재연설비, 연결 송수관 설비에 대한 건 소화 활동 설비에 해당된다라는 것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79번. 배수 배관과 관련해서 옳지 않은 것은 2번 보기. 배수는 원칙적으로 배수 펌프에 의해 옥외로 배출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칙적으로 중력에 의하여 옥외로 배출하도록 되어 있다고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 차시의 마지막 문제 80번 문제. 이것도 조금 좀 까다로운 문제인데요. 이것도 순환량에 대한 것. 순환량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자, Q에 대한 값을 구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과 연관지어서 해당되는 자, 무엇을 구하게끔 되어 있다? 자, 온수의 순환량을 구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이럴 때 온수의 순환량이라는 건 항상 비열이 주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온도차가 주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 또한 어떻습니까? 자, 급탕량, 난방 부하가 주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온수의 순환량에 대한 경우는 난방 부하는 온수의 순환량 곱하기 그리고 자, 거기에 대한 자, 비열 곱하기 그리고 자, 온도차 이것을 3600으로 나누어 줍니다. 왜 그렇죠? 시험 문제에서 시간당으로 주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여기에서 공식에서 여러분들 자, Q값에 대한 공식을 가지고 무엇을 구합니까? M값, 온수의 순환량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순환량에 대한 공식에 따라서 쭉 이어지게 되면 857.1 kg/h가 되는데 이건 시간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3600에 대한 것을 곱하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80번 좀 어렵네요. 이것도 그러나 종종 이렇게 매회 지금 순환량에 관련된 것들이 언급되고 있죠. 참고하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번 차시 마치면서 좋은 성적 거두시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